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등 때문에 최근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하는 등 경고 등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어제 민주당은 지난 2일에 이어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고, 다음 주에도 야4당 합동으로 3차 장외 집회를 벌일 예정이랍니다. 이걸 두고 이번 달에만 이 두 번의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죠. 자, 오늘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정치 토크 시간에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1월 10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국민께 꼭 걱정 끼쳐드린 건 무조건 잘못이다. 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개 숙여서 사과했죠? 네, 지난 7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에 공식 사과를 했고요. 국민이 싫어한다면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열린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의혹이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관리와 국익 활동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겠다는 겁니다. 대외 활동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 예정된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본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죠. 네, 먼저 여당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진솔하고 소탈했다, 이렇게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 쇄신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입장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여당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낸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 걱정에 겸허히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솔하고 소탈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나가는 일에 국회가 집중해야 할 때다. 당내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걸 다한 사과, 국민 요구에 부응했다 등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선 당장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면서도 한 대표가 요구했던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 개각 등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진전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최고위원입니다.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정감사 뒤 열겠다고 한 의원총회와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의원총회 필요성과 시기를 판단하겠다며 변화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알맹이 없는 대국민 사과였다. 강도 높은 혹평을 쏟아냈죠. 네, 민주당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이자 국정 운영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된 자리였다며 비판했습니다. 6개 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7일 목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시죠. 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국민 사과엔 알맹이가 없었고 명태균 씨와의 통화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말과 변명뿐이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 국정마비의 확인사살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듣기 원내대표입니다.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이나 하야 주장을 암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김민석 맡깁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수석 대표의 최고위원입니다. 시간도 종료 직전입니다. 함께 쓸려갈지 국민 편으로 넘어올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다른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애당초 기대조차 말았어야 했다라고 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6개 야당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만찬을 갖고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했죠? 네, 지난 7일 오전 7시 59분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넸고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한 12분 남짓한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업 분야에서 이 한국의 도움 그리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 시일 안에 회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 내용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윤석열 대통령.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약 12분간의 통화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무엇보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또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그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우리 조선업을 언급하며 협력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일본보다 빠르게 성사된 것으로 당선을 앞둔 시점에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좀 자기들한테 달라. 자기들이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달라. 그렇게 요청들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 대통령실은 미 대선 전부터 당선인 측과의 물밑 협의가 오랫동안 진행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첫 통화임에도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동의 리더십 구축 등 준비된 메시지가 나온 것도 이를 방증합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 시일 안에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한 실무 작업도 곧바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회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이틀 동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어요. 네, 이틀 전인 8일 오전에 창원지검에 나와 검찰 조사를 받은 명태균 씨는 자신의 경솔한 언행이 부끄럽다면서도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를 통해서 김 전 의원에게 받은 세비 9천만 원은 강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불법 대선 여론조사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면서 등기부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첫날 조사는 명 씨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끝났고요.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다시 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서 언론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9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틀째 검찰에 소환된 명태균 씨. 조사는 1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명 씨는 언론이 의혹을 부풀렸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쓴 그 허위 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한 언론사가 보도한 윤 대통령 하야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진위가 아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농담이다 하면서 채널A에 연락이 왔다. 그러면 그거를 입증해 주라고요.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는 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검찰은 명 씨를 김영선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불법 대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는 이 돈이 공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명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1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호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4, 5도가량 높은 낮 기온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대부분 20도 내외까지 기온이 오를 텐데요.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강릉, 부산, 제주 모두 20도, 대전 19도, 광주, 대구 17도 등으로 전국이 16도에서 20도 분포입니다. 낮 동안에는 가볍게 옷차림하셔도 괜찮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함과 함께 일부 내륙은 아침 추위도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기질은 오늘 대부분 괜찮습니다. 중부지방은 차츰 더 맑아지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에 오늘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8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옥산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13km 구간 속도 줄이고 있고요. 동탄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이어지면서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죽전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강촌과 설악 부근 각각 정체 이어지고 있고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까지는 5km 주춤합니다. 이후 덕소 3패에서 강일 사이로도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새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중부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니 해도 미국 대선 소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는데 여론조사가 전부 틀렸어요. 그 여론조사가 틀린 이유를 좀 분석하면요. 네, 샤이 트럼프를 잡아내지 못한 게 정확도에서 큰 차이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로 꼽히는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동률이나 초박빙이 나왔었고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선거 집계 사이트인 538 여론조사에서도 1%포인트 차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네. 사실 2016년, 2020년 대선에서도 예측에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업체들도 이번에는 고졸 이하 백인 이렇게 뭐 인종이나 학력, 성별로 세분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고졸 이하 유권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요.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 특정 인종으로 쏠리는 현상도 이번 대선에서는 많이 약화된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흑인 남성 이쪽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샤이 트럼프로 많이 돌아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무당층을 누가 잡느냐였는데 이 부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죠. 무당층 중에서도 둘 다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8%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가 관건이었는데 CNN이 출구조사를 하면서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에게 호감이 없다고 답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에 56%가 트럼프를 찍었고 30%가 해리스를 찍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로이터 통신은 바보야 경제만이 아니라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였죠. 바보야 경제는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권자 상당수는 경제도 경제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인플레이션이 문제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결국 못 잡았고 해리스 부통령은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손을 놓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해리스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웠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보다는 민주주의 같은 이념을 호소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으니 당장 먹고 사니즘에 빠졌던 유권자들한테는 이런 호소가 먹히지 않았던 거죠. 자,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 다음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 이번 내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유세 도중에 피격을 당한 일을 계기로 우리 돈으로 약 2,500억 원의 선거 자금을 투입해서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앉힌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정보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회계장부를 샅샅이 훑어보고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해리스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정부 재정 집행 실태를 좀 들춰내겠다라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이번 트럼프 2.0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생각 외로 중국인들이 또 기뻐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머스크가 워낙 친중 인사로 유명하고 사실 투자도 굉장히 크게 하는 성향이라서 테슬라 공장도 중국에 짓고 중국에게는 굉장히 좀 친한 친구 같은 존재거든요. 예. 어쨌든 머스크가 얼마나 실세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25분 정도 통화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일론 머스크도 배석을 했고요. 심지어 정상들끼리 통화를 하는 동안에 수화기까지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정부의 실세 중 실세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던 쪽의 상황 좀 들어볼까요? 현재 미국의 민주당 상황은 어때요? 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시행할 보수적인 정책에 대해서 벌써부터 저항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CNN 어제 보도를 보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욕주 등의 민주당 주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낙태권이나 총기, 이민 같은 분야에서 보수 정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대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지사 중에 상당수가 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입니다. CNN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상원 다수당 지위까지 잃어서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둔 야망 있는 민주당의 주지사들이 트럼프 2기가 집도력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길 바랐던 쪽이 중국일 텐데 중국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컴백하면 중국에 신경 써야 할 거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관세,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같은 4차 산업,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만입니다. 일단 관세 부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0%로 일괄 상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어가는 이 힘들어하는 미국 국민들한테 좀 반발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회사가 중국에서 이제 10달러의 물건을 사서 20달러에 팔려고 하는데 관세 60%를 붙이면 마진이 낮아지거나 아예 마이너스 마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건값을 관세에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물건값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일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거고요. 소비자들이 비싸서 물건을 안 사게 되면 그 미국 회사의 매출도 떨어지는 거니 그것도 사실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공급업자, 그러니까 중국한테 단가를 10달러 말고 그보다 더 싸게 한 7, 8달러에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중국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겠죠. 네. 그럼 대만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대만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과 대만 사이의 밀착력도 떨어져서 중국이 양안 문제를 조금 더 중국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데 또 대만만큼 쉬운 카드가 미국한테는 없거든요. 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어떤 숙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대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 밑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미국이 대만을 한 손에 쥐고 중국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대만이 더 미국한테 달라붙게 만들 거다. 이렇게 지금 일종의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상황을 만들려면 대만도 미국한테 줘야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국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당장 멈춰야 할 전쟁만 2개 혹은 2.5개 정도가 되는데 당장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대만 중국 전쟁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미국 움직임은 어때요? 네, 지금 일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이미 선거 전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하는 1월 전까지는 전쟁을 끝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 네타냐후는 바이든한테는 정말 온갖 반항이란 반항은 다 해왔는데 트럼프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게 집권 1기 때 이스라엘의 편의를 다 받은 게 트럼프 아니었습니까? 그런 트럼프가 지금 돌아왔으니 트럼프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미국의 무기 지원부터 돈출까지 다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안 듣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크라이나를 놓지 않겠다라는 정말 끈끈한 의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의 무기 재고가 이미 바닥에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원해도 무기 지원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무기를 못 보내면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고갈된 상태에서 전황이 굉장히 불리해질 거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보내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휴전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런 와중에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중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어제 나온 보도인데요. 카타르는 이날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려는 진지한 의사를 보일 때까지는 중재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자국 수도 도하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가 더 이상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가 2012년부터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도하에 이 정치국 사무소를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사실 앞서서 하마스가 협상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카타르한테 하마스 추방을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미국 고위 당국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 지금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중재하고 있는 휴전 인질 석방 협상은 최근 수개월 동안 계속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고 하마스 지도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당시 수장이었던 하니에 이어서 지난달 후임이었던 신나르까지 잇따라 사망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 중재국들은 강경파로 분류가 되던 신나르가 숨진 이후에 좀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양측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진전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틀간 휴전하고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 4명을 석방하는 건 어떻겠냐 했는데 이것도 하마스가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건 또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하마스 잔존 세력이나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소탕하겠다라는 이유로 작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레바논과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의 희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조기에 미국을 방문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요?
네, 당장 이번 달 안에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15일에서 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18일, 19일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데, 현재 외교가에서는 페루와 브라질 일정을 전후로 해서 윤 대통령이 미국을 전격 방문을 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대통령실도 두 사람이 조기 회동을 약속했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측이 먼저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11월 안에 G20 정상회의를 참석을 계기로 해서 중간지를 정해서 이제 좀 정하거나 혹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계획을 이미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음 이제 동남아 소식인데, 한국 금지 이런 기류가 거센데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국가가 있다면서요? 어디입니까? 태국입니다. 아하. 사실 태국에서는 사실 지금 한국에 대한 감정이 속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게 법무부가 지난 2021년 9월에 새로 도입한 출입국 관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이런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여행 정보를 받아놓고 여행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 태국을 포함해서 112개 국가 국적자가 대상인데요. 문제는 태국 단체 관광객 다수가 이 기업에서 오는 여행객으로 신원은 확실한데, 이 전자여행 허가제의 승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 입국 허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태국 그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숙박비나 항공권에서 당연히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오지 않고 이 한국 단체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이나 대만 같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여행 목적지를 변경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SNS에서는 한국 금지,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유행하기도 했고요. 근데 반면에 올해 태국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154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인도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요. 정부의 비자 면제 제도나 항공편 증가 등이 태국으로 가는 관광객들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 다음 주에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네, 다들 느끼시겠지만 한국만이 아니라 올해 세계 각국에서도 유난히 좀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도 굉장히 짧아졌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올해가 지구촌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후지산에서도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무려 한 달이나 늦은, 그러니까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늦은 첫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 26개 주에서는 가을에 반짝 가뭄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여의도에 20배 면적을 태운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는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관측 결과까지 내놨고요. 특히 올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사상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1.5도는 이전 파리 협약에서 얘기했던 이 한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세계 각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한 조치로 이제 합의를 해야지 스페인의 이번 홍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미 파리 협약에서 탈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 미국은 또다시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기후변화를 막자는 공통된 목소리에 다른 또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북한 관련 뉴스 정리합니다. 남북의 창,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미국 트럼프의 당선, 이게 북한 입장에서, 우리 안보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조 박사님은.
글쎄요. 일단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저는 그런 걸 느꼈고요. 왜냐하면 이 무기력한 민주당,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와 이제 세계 안보, 국제 경찰,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게 트럼피즘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자유무역과 세계 경찰 역할을 통해서 그게 미국의 오늘날 번영의 밑바탕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미국의 시대가 저문 게 이제 뉴노멀이다. 뭐 절대로 저는 트럼프 2기가 미국을 다시 다시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안보죠. 우리 안보 입장에서 저는 이게 아주 큰 변화는 아닐 거다. 그냥 트럼피즘이 선정적이긴 하지만 바이든 시기에도 동맹을 강조했던 게 동맹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미국의 힘이 딸리니까 동맹의 역할을 좀 빌려보겠다는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동맹이 돈을 내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는 같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니 뭐니 선정적으로 좀 여론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보 왜냐하면 주한미군이라는 게 우리 지켜주러 온 게 아니라 자기들 이해관계 관찰하러 와 있는 거거든요. 엄밀히 보면요. 그러니까 그 구조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김정은 3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노이, 싱가포르, 판문점에서 거의 될 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에게 가장 큰 좌절을 안겨준 게 트럼프거든요. 이 하노이 결렬되면서. 그러니까 아마 기대는 하겠지만 트럼프, 김정은 간의 만남이 만일에 이제 주선이 된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을 보는 김정은 정권도 제가 보기엔 반반일 겁니다. 지금 기대 반, 혹은 우려 반. 그래도 어쨌든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있죠? 있죠. 있는데 이제 볼턴 전 안보보좌관이죠. 트럼프 일기 때 지금 쳐 걸렸습니다마는 트럼프가 당선 이제 취임 직후에 바로 평양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벌써 경고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외교 안보적 공간의 제 1순위가 유럽이고 2순위가 중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 전쟁, 러우 전쟁, 그다음에 중동 전쟁 여기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트럼프 2기이기 때문에 지금 1기 때만큼 또 1기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였어요. 그 위기 상황이었고 또 2기 당선을 위해서는 선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김정은이라는 상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기 부담도 없고 유럽, 중동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 과연 1기만큼 김정은이 상품성이 있을까? 근데 그 점도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몇 년 후가 되겠군요. 혹시라도. 그런데 이제 모르죠. 워낙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냥 필요하면 정치적으로 내질르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라. 예, 그러나 이제 합리적으로 본다면 1기만큼은 서두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금 이제 북한하고 합동 군사 훈련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군사 협력 가능성을 아주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봅니까? 일단은 이제 인민군 파병 자체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그렇다 아니다 그러는데 모든 정황은 파병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투 참여 여부나 지금 나오는 영상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작 가능성이 매우 큰 영상들이고요. 이제 아직은 확실한 증거, 전투 참여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 파병을 했다면 이 합동 훈련이라는 건 그건 더 수준이 낮은 협력이니까 이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저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얘기는 결국 북로 이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사실은 군사 동맹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북한이 러시아에게 중요한 전략적 그 상품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당분간은 북로 군사동맹 시대라는 뉴노멀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불편한 진실을. 그런데 그 북로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푸틴 대통령은
과거 소련 시절에 북한과 맺었던 조약을 되돌린 것이다. 사실상 새로울 게 없다. 이렇게 말했죠. 예, 그 말은 맞죠. 그러나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냉전 시대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하고 냉전기의 소련은 적대 관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제 한국보다 북한이 더 중요하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상대방이 침략 보여주면 상호 지원한다. 이 4조와 이제 냉전기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냉전기에는 앞에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이제 지원한다는데 지금은 이제 유엔 원장 51조와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의 법에 준하에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약은 러시아가 발을 뺄 수 있는 부분도 또 남겨놨기 때문에 사실은 냉전기의 그 동맹 조약하고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하고 러시아 사이에 이 경제 교역 규모나 이런 것도 상당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는 이제 그런 건 뭐 필요 없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워낙 지금 그 다급하니까 지금 뭐 집에 불 났으면 불 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옆집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를 들면 2021년 북러 교역 규모는 개인 뭐 1년 연봉 정도밖에 안 되는 4만 불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70억 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전쟁 끝나면 어차피 유럽으로부터 러시아가 고립되는 상황이 뻔한데 그 상황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푸틴이 신동방 정책이라고 그래서 시베리아 극동 지하자원 개발, 그다음에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다음에 북극 항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러시아 미래를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시대가 가면은 북한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이제 이 접촉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북한 또 도움을 계속 유지하고 달리기 위해서 그러나 전쟁 이후까지 대비한다면 러시아는 사실은 한국을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에 불 났으니까 불 끄는데 모든 걸 주력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나저나 트럼프가 당선되고 뭐 우크라이나한테 일방적인 양보를 요청하면서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려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지금 다급해진 거 아닙니까? 제일 다급하죠.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은 종식은 아니지만 강제 휴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고 싶은 게 푸틴의 진짜 본 마음이고요. 또 유럽도 미국도 사실 이 상태에서 끝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전쟁도 아닌데 무한정 지원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거의 남한 면적을 지금 뺏겼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영토를 뺏긴 상태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 영원히 이제 영토를 상실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면 젤렌스키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러시아 민족주의적 감성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국제 질서는 냉혹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공급 안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거고 줄이거나.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푸틴한테는 친분이 있으니까 이제 너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희생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은 맞는데 많이 골마 터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냥 강제 봉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 또 이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방식이 과연 옳은 건지는 이제 견해가 좀 엇갈리죠. 그래도 아무튼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지금 난처한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하죠. 예. 자, 다른 뉴스로 인권 문제를 공개 점검하는 유엔 회의에 북한이 5년 만에 나왔어요. 우리 정부는 러시아 파병 등 이 극단적인 군사화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다른 회원국들도 인권 문제 제기했는데 반대로 러시아는 북한을 옹호했다면서요? 뭐 당연히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략한 이후로 일방적으로 북한은 그 러시아를 지지했거든요. 예. 전쟁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러시아 말 그대로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양측은 이미 철저하게 서로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 무대에 이제 점차 북한이 이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특히 이제 러시아의 든든한 후원을 지금 후견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판 신냉전 외교를 하고 있다. 따라서
뭐 유엔 안보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 무대에서 북러 러북 간의 연대는 보다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봐야죠. 네. 북한이 지난 8일하고 9일 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했는데 우리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이제 GPS 아직은 출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GPS를 고강도로 이제 수위를 높이면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비행기 이착륙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항어선들이 이제 우리 서해 소형 선박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위치 파악이라든지 어장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주 위험한 게 GPS 교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은 별다른 피해는 없다. 그냥 뭐 어장 찾는데 조금 시간 더 걸렸다. 뭐 이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쓰레기 풍선 5월 28일 날 처음 보냈거든요. 북한이. 요 시기 전후에서 이제 GPS 교란을 한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어허. 그러면 이게 왜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은 김정은 정권이 이제 남북을 전쟁 관계를 규정을 하고 NLL 북방 한계선을 불법 무법으로 이미 단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0.001mm라도 자기들 영해를 침범하면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그랬는데 예. 이제 북한의 딜레마는 해군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식으로 NLL을 분쟁 수역하고 본인들의 해상 국경선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전투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럼 우리 서해상에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은 뭐 GPS 교란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게 북한 수역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보다는 이제 강도가 좀 낮은데요. 만일에 강도가 심하면은 어선들이 항로를 이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NLL 북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납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항로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아직은 뭐 GPS 교란의 정도가 심한 건 아닌데 예. 매우 위험한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아주 주의해야 되겠네요. 우리로서는. 네, 여기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요맘때 듣기 딱 좋은 노래죠. 같이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